무소속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당선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여쭤보죠. 복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혹시 이야기 좀 해보셨습니까? 전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바는 없고요. 네. 뭐 주호영 대표나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일괄 복당에 찬성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네 분이 다 같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글쎄요, 근데 뭐 개별 복당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권성동 의원님의 복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돼야 되고. 네. 원구성 30일부터 이제 새 국회 이사쯤 옮기시고 계세요? 한 20일경에 옮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도배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배하고 네. 의원실도 도배하고 들어가는군요. 네네. 네. 상임위가 18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 반반쯤 나왔으면 여야가 좀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몇 개 여야가 몇 개 이렇게 나눌 텐데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77대 지금 한 103 정도 되다 보니까 자 18개 중에 여당은 몇 개나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인재 의원께서 일가를 하셨어요. 네.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는 패습이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한석이 많으면 상임위를 다 독식합니다. 일당이. 네. 근데 뭐 자리를 나누고 책임도 나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을 갖고 하도록 해라. 이인재 의원님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는 의석 비율대로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욕심이 아니라 한 12개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11대 7, 12개, 12대 6. 예, 예. 12대 6.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것이 17대 국회 이르러 이제 관행이거든요. 네. 17, 18, 19, 20, 지금 21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식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진짜 부자가 몸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후려치고 겁을 주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일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도 이게 일종의 불문법이거든요. 네.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그래도 우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에서 뭐 미래통합당도 많은 의석을 많은 그 수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의석 수대로 배분대로 하면은 과거 보니까 18대 때 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6석을 갖고 갔어요. 네. 물론 그때 다른 좀 제3 원내 교섭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의석 비율대로 갖고 가면은 뭐 11대 7이 되든 12대 6이 되든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선을 말씀하시네요. 큰 차이가 없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뭐- 그 중에 죄송해요 말씀 중에. 그 중에 이건 여당이 당연히 가져와야겠다. 관행으로 봐서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례적인 의석 분포로 봐서. 아마 법사위하고 예결위 가지고 논쟁이 뜨거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예결위는 놓지 않을까 제 감으로는. 그리고 이제 법사위를 가지고 이제 치열한 논쟁을 할 텐데 이제 법사위는 법사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17대 국회 저희가 사실은 여당일 때 법사위를 양보하고 문광위를 가져가면서 그때 이제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굳어진 건데 이게 이제 법사위가 야당의 발목 정치의 합법적 수단으로 너무 많이 악용이 되니까 그렇다면 국회법 86조에 있는 자구 체계 수정 이 권한을 없애서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한 상임위 법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자구 체계 수정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지 않는 이런 전제가 같이 논의돼야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이야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네.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이 계속 가져가는 건 좀 따져봐야겠다는 건데 일단 들어보고 권성동 의원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법사위에 왜 체계작구 수정 권한이 예. 생겼냐면 전에 아주 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예. 혹시 각 상임위에서 다른 법과 충돌한다든지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걸러내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악용하거나 또는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거나 이런 거의 횡포에 가까울 때도 있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예. 체제 자구심사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법사위가 왜 생겼는지. 네. 우선 우리가 체계 자구심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구에 얽매여가지고 네. 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 뭐 한 거라고 제대로 안 됐거나 문맥에 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만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가 중요합니다. 네. 체계라는 거는 그 해당 법률이 헌법 체계에 합치되느냐 반하느냐 문제. 그다음 그 해당 법률이 기존에 완성된 다른 법률과 내용적으로 충돌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네. 그다음 과잉 금지 원칙에 또 비례 원칙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자구보다는 체계 심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1년에 연간 10건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네. 그 위헌 결정 나오는 이유가 가장 보면은 뭐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 헌법상의 여러 규정에 반한다. 뭐 상위 법률과 충돌한다. 예, 다른 법률과 네. 충돌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걸 법사위가 해야 됩니다. 네. 법사위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어요. 어떤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에 맡기자 그래요. 근데 국회 사무처는 입법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보좌 기관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예.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법사위가 있어서 그런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를 특히 법률적으로 전문가인 의원님들이 그 방에 있어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걸러낸 다음에 취지는 이제 본회의로 넘기는 예. 건데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이나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는 원래 취지는 그런 건데 자꾸 그걸로 마음에 안 들면 그 법사위에서 특히 법사위원장이 야당이니까 딱 잡고 있어서 게이트키핑 하듯이 그냥 걸러내더라.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예. 네. 그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소위 입법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라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달리하고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18대, 19대 때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법률안조차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 소신이 안 맞는다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장이 지금 정석인 국무총리예요. 네. 그분이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역임하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사석에서 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랬더니까 그럼 국회 개판되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원내대표 안 해보면 모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국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다. 네. 그래도 이 제도를 존속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1951년도에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법률가들이 적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는 취지로 왔대요. 근데 7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도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는 입법조사처에 다 의뢰를 받아서 헌법에 배치되는지 아닌지 다른 법과 충돌되는지 아닌지를 실무적으로 이미 다 검토를 받아요. 그리고 각 상임위는 그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미 법사위에서 하는 걸 미리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법사위에 가서 사실상 고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국회법 86조 체계 자구심사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사위가 이것이 사실은 특정한 선이 없어요. 이것은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안 걸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공토지의 분양원가 공개하는 것을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법률적 문제도 없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그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통과를 못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야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네. 횡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있습니다. 논의를 조금 좁혀볼게요. 법사위의 존재와 역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야당의 위원장을 줬더니 운영을 잘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둘 둘 다인데요. 다 문제입니까? 저는 국회법 86조 요 조항을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법사위는 예를 들면 검찰, 법원 고유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라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계속 두면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말로 법사위가 상원이냐 그러는데 다른 상임위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것은 네. 다른 의원들이 다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것은 다른 상임위를 권한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저 거죠. 주장을 우리 정청래 의원의 저 견해 의견을 왜 18대, 19대 민주당이 제1야당일 때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때 주장했으면 그 진정성을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저는 계속 네. 주장했어요. 수용하겠는데 전혀 저걸 주장을 안 했어요. 네. 그때는 그걸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자리도 제1야당 몫이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국회 운영의 문제다.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면은 네. 조금씩 그 헌법에 합치되게 다른 법률과 배치되지 않게 조정을 해서 다 통과를 시키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통과가 됩니다. 네. 근데 이 각 상임위를 보면은 각 부처의 로비에 약해요. 취약합니다. 예컨대 국토위 같으면 국토부에서 원하는 법을 해줘요. 그런데 이 법이 내용이 환경부 입장과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다른 상임위 법률을 자기 법률에서 특별규제로 만들어가지고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3자가 예. 다시 한번 뜯어봐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 현정을 해보면은 환노위 입장과 국토위 입장, 환노 입장과 산업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누가 넘어가요. 해주냐? 네. 이걸 법사위가 해야 됩니다. 탄핵 때 모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합의해서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그때 네. 권성동 의원님이 역할이 컸죠. 네, 그때 법사위원장을 하셨으니까요. 주제를 바꿔서 뭐 요즘 뜨거운 주제인데 어려운 주제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투표 조작의 증거를 찾았다 해서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두 가지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투표 용지를 찾았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 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한 장이면 재미없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 투표 용지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6장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단 저건 사전 투표 지금 이 민경호 의원이 지적한 건 또 다른 내용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잘못 넣었습니다. 투표용지 6장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가 아니고 본 투표용지다. 이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경호 의원이 들고 있는 투표용지는 선관위도 인정했습니다. 저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사전 투표용지면 저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용지는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했는데 가면 제 이름 확인하고 프린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만약에 기표가 됐든 안 됐든 그 용지가 남아 있다면 이건 큰일인데 저건 이제 본 투표 용지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투표 용지라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반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반박을 잘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것은 투표 용지 탈취다. 네. 그래서 선관위가 대검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입장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남은 투표 용지를 그 체력단련실에 보관해 있었는데 거기는 CCTV가 없대요. 누군가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6장을. 그러면 그 6장을 가져간 사람은 아마 엄중한 처벌에 처할 거고, 근데 민경욱 의원처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도 그 형법 362조가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로 이게 처벌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보관했다는 것 자체도 처벌을 명키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은. 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본 투표 용지는 많이 찍어놓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몇 분이 오셔서 투표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남게 돼 있습니다. 네. 남게 돼 있는 게 몇 장에 있던 투표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가 끝나서 남는
공투표용지라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서야 알았다면 관리부실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관리부실 책임은 면할 길이 없고요. 네. 투표를 했는데 몇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여분을 찍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이 하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체력단련실에 갖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표 아니 장소.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져갔어? 선관위가 펄쩍 뛰고 있는데 네. 그걸 잃어버린 선관위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관리 그- 책임을 뭐 져야 되겠죠. 네. 일단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뭐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또 입수 네. 경위도 모르고 해서 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투표 부정, 뭐 부정선거 조작 이 문제는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집중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을 흘러서 이번에 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표를 하니까 또 미래통합당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이게 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민경욱 의원 문제에 또 뭐 거기에 특유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좀 맡겨야 되고 또 민경욱 의원이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법원 판단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남은 투표용지를 봉인해서 보관함에 넣어서 그 개표를 이제 당장 해야 되니까 네. 그 개표 장소에 옆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탈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6장이 흘러나갔겠어요. 발도 없는 투표용지가. 그래서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다. 검찰에 그것도 대검에 고발했으니까 그건 밝혀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민경욱 의원의 손에 쥐어지게 됐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네.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해서 이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거니까 오히려 반기는 입장을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투표함 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졌으니까 재개표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다 드러나면 일부 유튜버들이나 민경욱 의원이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 네. 객관적인 제 3자가 내린 판단인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예. 일단락될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네. 대해서 수용 못할 거면은 그 결과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한 증거 제시 없이 막연히 나는 수용할 수 없다. 그건 뭐 자기 자유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요. 그날 세상을 뒤집을 증거라는 투표용지. 이번엔 우리 국민들이 찍었는데 기표한 투표용지인데 분쇄기로 갈아버렸다.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입니다. 이거는 봉투와 함께 갈려져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재검표 하자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저 분쇄기에 잘려진 저 용지가 진짜 투표 용지인지 기표를 한 건지 기표하지 않은 건지 뭐 기표한 거라면 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고요. 네, 이 분쇄돼 있고 아시다시피 분쇄된 종이는 의원실에서도 사용하시겠지만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사실을 모른 채 뭘 단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의견을 들어볼까요? 자, 투표용지를 분쇄를 했다면 네. 투표수와 투표자 수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특히 우체국에 네. 기표를 새로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끔 그래서 그 표만큼 정확하게 갖다 끼웠다는 거예요. 자, 전국의 투표장에서. 그렇게 네. 되면 폐쇄로 TV에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기표를 한 것을 분쇄를 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제시한다. 그럼 매우 놀랄 일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글쎄, 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저희 판단이라든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일반론을 좀 말씀드린다 네. 한다면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총선 결과를 겸허히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배 원인이 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소위 보수가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반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팩트를 더 지켜봐야 하고 여기서 단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수많은 기표 조작이 이루어져서 표를 바꿔치기 하고 했다면 아마 전국의 뭐 수십 개 선거구에서 최소 수백 명의 정교한 조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을 막고 SNS를 막아야 돼요. 지금 같은 IT 시대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번 이제 선거 결과 특히 뭐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그런 득표율 차이, 그다음에 뭐 공통점 이렇게 해서 많은 통계학자라든가 또 통계학을 전공한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보니까 깊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해소할 권한이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투표함이 개함이 돼서 이제 개표를 하면은 후보별로 득표수가 나오고 미분류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장이 안 찍힌 거는 미분류를 해가지고 직개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각 당 후보자의 참가인들이 그거를 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해요. 각 후보 캠프에. 각 후보 캠프에서 우리 그 상황판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 같은 경우에 노트북에다 입력을 해서 바로 득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후보 캠프에 득표 집계율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집계율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들도 다 개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이 다 체크.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라면 권성동 의원처럼 다 저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또 저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네,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네. 제보에 근데 이 중국 동포에게 이거 왜 중국 동포에게 하죠? 그래서 500만 원 내일 제보하면 400만 원 빨리 해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깎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을 네. 중앙선관위가 유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그것도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주장이 계속 길어지고 다수의 당선자 분들 앞으로 미래통합당을 이끌어갈 100여 분의 국회의원분들은 사실은 그냥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 편들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이걸 믿는 분들의 심정은 굳어지고 민경욱 의원의 어떤 특정 진영에서의 입지는 강화돼서 지금 강용석 변호사의 입지가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민경욱 의원이 워낙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결국 손해는 보수 진영이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민경욱 의원의 주장 또 이 개표 투개표 조작 이 주장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이 대서특필되는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럼 빨리 지도부가 선거 패배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해서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혁신, 개혁, 미래통합당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이와 관련된 뉴스를 지금 제공을 못하니까 출입기자들이 계속 저것만 갖고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미래통합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소정당 두 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77석 정도의 거대 정당이 탄생할 것 같고 말고 또
열린민주당이 있죠. 저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먼저 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비록 저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정당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검찰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꾸라는 중요한 사명을 안겨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의미 있는 개혁의 성과를 완성해낼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고 또 강원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석이죠. 네. 김두관 의원이 앙금을 싣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등대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 등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해안가에 수많은 등대가 있는데 3명으로 등대를 만들고 지키기에는 너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당연히 저 의원님과 친한 손혜원 의원님 모습이 잠깐 화면에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과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합쳐야 된다. 네. 뜻이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등대를 같이 좀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보다 최강욱 당선자에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뭐든 좋습니다. 네. 우선 최강욱 그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선거법이 아니고 저 선거법에서. 인턴 허위 발급해준 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네. 발급해준 혐의로 그 지금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도 뭐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지만은 일단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정치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국민들이 짜증을 내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뭐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이 사실 열성 친문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만들어진 네. 당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피해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이를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조국이는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조국이 뭐 잘못 안 했으니까 조국이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정서나 의식이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난 열린민주당 분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일본어 된 김진애 당선자 보고 문재인 정부 제대로 보필 못할 것 같으니까 사퇴하라고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건 누굽니까? 청와대 대변인. 그 군산에서 나오려고 포기했던 양반. 그 양반을 비례대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당선된 국민의 뜻을 그냥 뭐 뭉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어서 김진애 당선자가 네. 이제 의원직을 포기하면 4번이 승계하니까 승계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네. 그렇게 말도 네.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조국 예. 장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재판을 보고 네. 우리가 또 평가를 해봅시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석시까지는 민정당이 저희가 정의당 이야기를 못했네요. 네. 국민의당과 아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습니다. 네. 최연숙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의무 간호 부원장을 했던 분이시죠. 네. 이렇게 세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저 질문으로 마무리할까요? 국민의당이 세석이라서 지금 뭡니까? 미래한국당이 19석이니까 합치면 교섭단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혹시 그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의원님 생각이라든지. 네.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 가능성? 당위? 글쎄 뭐 서로 합당을 한다 그런다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은 별도의 당으로 있으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 건 좀 편법으로 보이고요. 다만 각종 사안에 있어서 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습니다. 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대는 네. 가능하겠지만 합당하려면 총선 전에 같이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지. 국민들이 준 표심이 다른데 이걸 합친다는 것은 상식을 또 깨트리는 거고 그것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유철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어디? 원유철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글쎄 뭐 원유철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당선인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